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가 남긴 삶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가르치며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고 22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40세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배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유배 생활을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셨죠. 18년간의 유배 기간 동안 선생은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조선 실학의 정수를 담은 명저들이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초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을 전파하셨습니다. 황상과 이학내 같은 뛰어난 제자들이 선생 곁에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면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이 직접 실천하고 가르친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10가지 삶의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씀은 선생의 저서 심경밀엄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불편하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머리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배움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40세에 유배를 가셨지만 50대에도 끊임없이 공부하셨습니다. 유배지에는 책도 부족하고 스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 가셨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여 책 한 줄에서도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을 읽어도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읽으면 그 속에 담긴 삶의 진리가 가슴 깊이와 닿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강의, 전자책, 온라인 강좌 등 배움의 기회는 넘쳐납니다.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책을 빌릴 수도 있고 평생교육원에서는 다양한 강좌가 열립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역사책을 읽어도 좋고 건강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시를 외워도 좋고 새로운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뇌는 젊어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별을 관찰하고 농사법을 연구하고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배울 것은 정말 많습니다. 손주들에게 물어봐도 좋고 이웃과 대화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배움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이 약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유배지에서도 정약용 선생은 직접 밭을 일구고
집을 수리하며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고 손과 발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셨죠. 선생은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하셨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저녁에는 나무를 다듬고 집 주변을 정리하셨습니다. 학문 연구만큼이나 육체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질까봐 움직이기를 꺼리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거나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의사들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약보다 중요하다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도 꾸준한 운동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 계단 오르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집안 청소하기, 화단 가꾸기 등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운동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노동하는 사람은 밥맛이 좋고 잠이 깊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식욕이 생기고 잠도 잘 옵니다.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텃밭이 있다면 직접 채소를 키워보십시오. 땅을 만지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은 덤이고요. 텃밭이 없다면 화분에 상추나 고추를 키워보십시오.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게으른 사람은 병이 많고 부지런한 사람은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세 번째, 가족과의 정을 소중히 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고향에 계신 가족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가르침을 주고 걱정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으로 묶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정약용 선생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은 편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고 형제는 함께 자랐으며 자식은 내 분신이다. 이보다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나이가 들면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집니다. 결국 곁에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도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고 부부 사이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셨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보십시오. 쑥스럽고 어색하더라도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잘 지내니? 건강해?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식들은 바쁘지만 부모의 전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놀아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맛있는 것을 해주십시오. 손주들과의 시간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지만 손주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면 자주 연락하십시오. 어릴 적 함께 놀던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족의 화목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소중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화해하십시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가족과의 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아침 창밖의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봄이 왔음을 알리는 새소리에 마음이 기쁘다.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새소리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의 위대함입니다. 또한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제자가 찾아와 차 한 잔을 대접했다. 차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자의 마음이 고마워 차가 더욱 달게 느껴졌다. 선생은 비싼 음식이나 좋은 옷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마음,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다, 돈이 부족하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세상이 각박하다며 불평합니다.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고 불만스러운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이것조차 어렵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게 바라보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며 바라보면 불행해집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전화하면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이웃이 인사하면 인사해줘서 감사하다고 답해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5번째, 자신만의 일을 가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멈추지 않고 연구하고 저술하셨습니다. 50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기셨는데 대부분이 유배 기간에 완성된 것입니다. 선생에게 학문 연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한다. 할 일이 없으면 무료하고, 무료하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병이 든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평생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산책을 가도 심심합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노인 우울증이 바로 이런 무료함에서 시작됩니다. 할 일이 없으니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일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일을 가지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자서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써도 1년이면 한 권의 책이 완성됩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매일 그림을 그리십시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1년, 2년 계속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작품도 쌓입니다. 나중에 전시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 1회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텃밭 가꾸기, 목공예, 사진 촬영, 요리,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학문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견디게 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은 의미 있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만의 일을 찾아보십시오. 6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배지에서 쓰신 시와 글에는 자연에 대한 찬미가 가득합니다. 선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셨습니다. 다산 초당 주변의 숲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침 산책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또한 선생은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강진의 만덕산, 백년사가 있는 산 등을 자주 오르셨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인생을 성찰하고 시를 지으셨습니다. 선생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니 마음이 탁 트이고 바다를 보니 근심이 사라진다. 자연 앞에서는 모든 고민이 작아 보인다. 나이가 들면 자연과 멀어집니다. 몸이 불편해서 날씨가 덥거나 추워서 귀찮아서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 좋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야외에서 햇빛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흙을 만지는 것도 좋습니다. 흙 속에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미생물이 있어서 우울감을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 30분씩만 동네를 걸어보십시오. 공원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새소리를 듣고 꽃을 보고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등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높은 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에 오르면 땀도 흘리고 다리 근육도 단련되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바다나 강가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물소리를 듣고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십시오. 직접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 교감하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에서 인생의 이치를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연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행복도 줍니다. 7번째,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사셨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궁핍했지만 선생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게 가진 것이 더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의 저서 경세유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이 적으면 마음이 편하고 욕심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에 있다. 선생은 음식도 간소하게 드셨습니다. 밥과 된장국, 김치 정도의 소박한 식사로 만족하셨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생선이나 고기를 가져오면 감사히 받으셨지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옷도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해진 옷은 기워 입으셨고 새 옷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에게 중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충실함이었습니다. 집도 작은 초당이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불어오는 누추한 집이었지만 선생은 그곳에서 만족하며 사셨습니다. 집은 비바람만 막으면 되고 방은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소비를 부추깁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광고입니다. 새 차를 사라, 비싼 옷을 입으라, 여행을 가라, 이것저것 사라고 유혹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식품, 건강기구, 의료기기 등 비싼 물건을 사게 만듭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에 속아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절제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도 과하지 않게, 욕심도 과하지 않게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방법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십시오. 맛있다고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찝니다. 조금 부족한 듯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배부르면 눕고 싶고 배고프면 일하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절제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약해지고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마시면 몸을 망칩니다. 마시더라도 조금만, 가끔만 마시십시오. 무력을 절제하십시오.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것은 사지 마십시오.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사는 데 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비우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십시오. 집안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깔끔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욕심을 비우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절제하는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삶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8번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다. 마음의 평정이 최고의 힘이다. 선생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명상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선생은 글을 쓰며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면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하셨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화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건강만 해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화가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자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분노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주 화를 내면 건강을 해칩니다. 또한 화는 관계를 망칩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면 가족이 멀어지고 친구에게 화를 내면 친구가 떠나갑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상처는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화가 날 때는 숨을 깊이 쉬고 10가지 세라고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산책을 나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십시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1년 후에도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 대부분의 일은 나중에 보면 별것 아닙니다. 걱정도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걱정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될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 대신 행동하십시오.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놓아버리십시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매일 조금씩 화를 다스리고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18년 동안 평정심을 유지하셨기에 그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살아갑시다. 9번째,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선생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밥을 굽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고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에게는 무료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가진 자의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베풀면 베푼 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또한 선생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유배인이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스승이자 조언자였습니다.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린 관리들을 위한 책이지만 그 핵심은 백성을 사랑하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하고 재물은 백성과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노후 자금이 걱정되어 쓰기를 아끼고 남을 돕기보다 자신을 챙기게 됩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남 도울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처럼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베푸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 재능, 관심, 친절 등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시간을 베푸십시오. 혼자 사는 이웃이 있다면 가끔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재능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관심을 베푸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문안을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십시오. 친절을 베푸십시오. 버스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십시오. 작은 친절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복지관, 병원,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는 항상 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주 1회 몇 시간만이라도 봉사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부도 좋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씩 정기 기부를 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보태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베풀 때 느끼는 뿌듯함과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베풀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외롭지 않고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베풀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남을 돕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베풀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베푸는 삶을 살아봅시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10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죽음에 대해 초연하셨습니다. 선생은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셨습니다. 역병으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의미 있게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또한 선생은 후회 없이 살면 죽음도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년에 자신의 묘지를 미리 정해두시고 묘비명까지 직접 쓰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말라.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것이니 여한이 없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고 모든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듯 사람도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방법을 정해두십시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고 재산 분배 계획을 세워두십시오. 죽은 후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미움이나 원한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고 감사하고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57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결코 긴 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남긴 업적과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의미 있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기억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이 가르쳐 주신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10가지 삶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둘째,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셋째, 가족과의 정을 소중히 하십시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자신만의 일을 가지십시오. 여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곱째,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덟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아홉째,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열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 원칙들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었고 조선 실학의 거목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생처럼 유배를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보다 행복한가요? 행복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 오늘 동네를 30분 걸어보는 것, 오늘 자식에게 전화를 거는 것, 오늘 감사일기 한 줄을 쓰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바로 지금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행복한 노년은 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